네, 안녕하십니까. 2021 성남시 청소년재단 청년 소셜 임팩트 토크 콘서트 유스 임팩트의 사회를 맡은 CSR 포럼 기획팀장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유스 임팩트 토크 콘서트는 청년 CSR 영상교육 콘텐츠인 S로그의 연장선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성남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셜 임팩트 사례와 경험을 통해 청년들의 소셜 임팩트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셜 임팩트의 중심에 계신 여기 활동가분들의 이야기를 성남시의 청년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 공유된 경험을 통해 성남의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청년 CSR 영상교육 콘텐츠인 S로그는 성남시 청소년재단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성남시 청년들의 소셜 임팩트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기 패널 분들을 비롯하여 현장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스 임팩트 토크 콘서트는 젊음, 청년을 뜻하는 유스와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제인 소셜 임팩트를 합쳐 만든 단어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탐색 및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소셜 임팩트 활동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시 심해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재단은 방역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객분들께서도 행사 시간을 포함한 쉬는 시간에도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에 앞서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는데요. 여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성함을 먼저 호명을 하면은 여기 발표자분들께서 짧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가천대학교 이네턱스의 송지혜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벤처 동아리 이넥터스 가천 33대 회장 송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셜벤처 진심의 이요한나 대표님.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동아리에서부터 지금 쭉 진행을 해서 친환경 캠핑 의자를 제작하고 있는 소셜벤처 진심의 이요한나입니다. 네, 주식회사 방앗간 컴퍼니 소녀방앗간의 김민영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정재료 한식밥집 소녀방앗간을 시작해서 지금은 도시락, 케이터링, 그리고 선물 세트까지 지역 생산자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도시의 지역 청정재료를 전하고 있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다세 소셜 임팩트 디렉터 최아른님. 네,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김재성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직원이자 거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있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이고 위치는 여기 야탑 예비군 훈련장에 본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성남시 청소년재단의 소셜 임팩트 토크 콘서트 유스 임팩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1부에서는 이제 주제 발표, 이제 개인의 작은 관심으로 시작하여 이제 기업을 통해 더 큰 사회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어떤 이제 소셜 임팩트를 실천하고 이제 실천되어지고 있는지 여기 현재 소셜 임팩트의 중심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분 내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가천대학교 이네터스 송지혜 회장님께서 작은 변화, 혼자서 시작하는 소셜 임팩트를 주제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작은 변화, 혼자서 시작하는 소셜 임팩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송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나눠볼 주제인 소셜 임팩트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소셜 임팩트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소셜 임팩트를 실천하는지, 그리고 실천되었을 때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벤처 연합동아리 이넥터스 가천의 33대 회장 송지혜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생겨서 너무 영광이고 재밌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소셜 임팩트 관련 활동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는 제 소망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었던 건 학생이고 개인인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지속적으로 소셜 임팩트 관련 활동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누구나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이 페이지처럼 조금이나마 바뀌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소셜 임팩트, 이 소셜 임팩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짧고 굵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셜은 사회, 그리고 임팩트는 영향력. 소셜 임팩트는 직관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말씀드립니다. 대학교에는 패스페일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은 내가 학점을 얼마나 잘 받냐보다 이 수업 패스하냐 페일이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소셜 임팩트도 내가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뿐 얼마나 잘 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 알아두시면 소셜 임팩트는 더 쉽고 친근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ESG,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경영, 사회적 책임, 소셜 벤처, 이런 소셜 임팩트 관련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다면 소셜 임팩트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소셜 임팩트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소셜 임팩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찬찬히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럿이서 함께 살게 되었고, 이게 지금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나 제도에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항상 생기기 마련인데요. 네.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 속 구성원의 의무이자 소셜 임팩트의 존재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지역사회를 유지하게 하고 나아가서 더욱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소셜 임팩트는 중요하면서 결국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소셜 임팩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 오늘 발표 주제가 작은 변화 혼자서 시작하는 소셜 임팩트잖아요. 단순히 그냥 소셜 임팩트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고 막막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3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려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소셜 임팩트는 중학생 때 안양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의 봉사였습니다. 격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서 장애인 분들과 함께 반찬을 요리하고, 이 요리한 반찬을 근처 독거노인 분들한테 배달하는 그런 봉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함께 요리를 하던 장애인분들은 매일 요리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행복해하셨고 반찬을 받는 노인분들은 토요일이 오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반찬 용기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맛있는 간식들로 채워 놓으셨어요. 저 같은 그저 2주에 한 번뿐인 봉사 시간이었지만 이 분들에게는 매일이 기다려지는 시간이란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봉사가 단순한 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구조에 가려져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속 문제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했던 것은 고등학생 때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인데요. 저는 의왕시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 소속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정책 같은 것을 제안하고 실행한 자치기구에 소속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같은 또래가 갖고 있고 저조차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활동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는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는 소셜벤처 동아리 이넥터스를 알게 됐어요. 이넥터스는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깊게 직접 알아보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아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네. 저희 학교가 성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특히 성남시와 함께 소셜 임팩트를 실천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감지 보조 장치를 만들 때는 성남시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청각장애인 분들의 테스트와 인터뷰를 얻을 수 있었고 네. 시각장애인의 의료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에는 시각장애인 연합회 성남시 지회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점자 의료를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얻는 과정을 거쳐서 본품이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성남시 청소년 대단, 성남시 청년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공모전,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남시의 소셜 임팩트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지점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을 때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예시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방식의 소셜 임팩트 창출 방법이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소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동아리들은 모두 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네. 제가 이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많은 봉사센터 자치기구에서 활동을 위한 지원자를 항상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 수가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셜 임팩트를 실천하고 싶다면 주변의 봉사센터나 자치기구를 시작으로 소셜 임팩트 활동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처럼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가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소셜 임팩트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시작은 혼자지만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소셜 임팩트 활동을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소셜 임팩트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기관 그리고 모임을 간다면 여러분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향점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금전적이나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경험은 희귀하기도 하고 목적이 같은 사람과 활동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시너지 효과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인지 능력이 높아지는 건데요. 사회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 자체를 보는 시야 그리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셜 임팩트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저는 어떻게 해왔는지, 소셜 임팩트를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소셜 임팩트는 넓은 범위로 창출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런 부담감을 줄이면 정말 쉽게 소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게 있을 것이란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소셜 임팩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소셜 임팩트를 시작하는 첫 순간이고, 네, 관심으로 시작해서 성취감으로 끝나시는 소셜 임팩트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송지혜 회장님의 멋진 발표였습니다. 송지혜 회장님께서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소셜 임팩트,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소셜 임팩트가 굉장히 대단한 개념이고 어려운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처음 접하는 분들 중에서는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회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실천할 수 있고 어떤 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명료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성남시 그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복지재단이나 이쪽하고 같이 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이네턱스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제 멋진 사례들이 이제 이네턱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 이네턱스의 활약이 앞으로도 많이 기대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소셜벤처 진심의 이호안나 대표님께서 실천할 때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를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의 이완나입니다. 저는 오늘 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조금은 아플 수도 있고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와닿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봤으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뭔가요? 넘어가지지는 않네요. 네, 여러분들 문제를 여쭤봤다가 지금 PPT 문제가 생겼는데요.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뭐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취업이 안 되는 거, 뭐 공부와 현실이 싫어서 도피하고 싶은 거, 아니면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전기장판 위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한 발자국도 떼기 싫은 거,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대부분 한국인들이요, 불편함은 너무 잘 캐치해요. 막 비방을 먼저 막 해요. 이 사람은 어떻다더니, 제품은 어떻다더니, 이 사회가 어떻다더니. 그러고서 끝에 근데 괜찮네, 뭐 어쩔 수 없지. 모두들 문제점은 잘 압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프로 불편러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문제점을 너무 잘 찾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점점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사회가 돼가고 있나요? 저는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찾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왜요? 저는 그 이유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이 낮은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이 나아지려는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그리고 제 인생이, 제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뀌려면 그 시작은 제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고 난 후부터는 이 사회적 가치, 소셜 임팩트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사회적 가치 동아리 공고가 막 띄어져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막 사회적 가치 동아리 SK 루키래요. 뭔가 사회 변화를 꿈꿀 수 있대요. 그래, 여기서 내가 100%를 이룰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세상에, 사회를
뭔가 얘기는 해볼 수 있겠다 해서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막 시골 마을을 우리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브랜딩 프로젝트, 봉사활동, 플로깅, 뭐 소상공인 발전할 수 있는 클래스 진행, 업사이클링 클래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요. 그러다가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문제고 공동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게 된 순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분리수거 열심히 했죠. 텀블러 열심히 들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걸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환경 문제는 개인의 책임보다는 이 기업의 책임이 너무나도 크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대학생인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업이 5톤짜리 쓰레기를 낼 때 전 뭐 분리수거 그거 해봤자 몇 킬로도 안 될걸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업사이클링으로 제품의 제조 라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작은 시작이라도 돼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그 뜻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업사이클링 할 거인 거예요. 뭐 플라스틱도 업사이클링 할 거고 비닐도 업사이클링 할 거고 너무 재료가 많았는데 나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근처에 있는 공장에 업사이클링 밴드 공장에서 나오는 쓸 수 없는 업사이클링 밴드들을 사용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결국엔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10년 동안 캠핑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캠핑 의자를 좀 더 편하게 밴드에 푹신하고 뭔가 해먹같이 들어가는 걸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만나게 돼서 제품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품 만들면서도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단순히 그 소셜 임팩트로 시작을 했는데 사회적 가치의 문제는 해결하는 걸 알겠는데 남들이 앉았을 때는 사회적 가치는 오케이 인정. 근데 앉았을 때 비용적인 거, 생산적인 거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말로 캠핑장을 평일에는 이제 학교를 가니까 주말마다 캠핑장에 가서 고기 굽고 쉬시고 계시는 캠핑러들한테 다 앉아보라고, 제발 좀 앉아달라고, 저희 피드백 좀 해달라고 정말 수백만 명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도 저희가 측정한 게 잘못된 걸까봐, 저희가 혹시 제품을 제조한다고 하는 게 잘못된 흐름일까봐 관련된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한테 다 자문을 구하고요. 정말 하나하나마저 최대한의 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원단, 재료 하나까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업적인 곳으로 넘어가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저희가 단순히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걸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저의 행동이나 이런 소셜 임팩트적인 것들을 전달하려고 나와 있고요. 이 하나하나의 흐름이 모여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 결과 조금 이렇게 수치로 얘기하는 건 부끄럽긴 한데요. 한 개 판매 시 소나무 2.3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 캠핑 의자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총 약 1억 원 상당의 지원금 및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당 판교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펀딩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해서 2,555%의 성공률과 71명의 유의미한 서포터들, 즉 구매자분들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가치들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아까도 앞전에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내가 아무리 방구석에 혼자 있고 싶고 쉬고 싶고 핸드폰만 보고 싶고 하고 싶어도요, 결국에는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사회이고 저희가 소셜 임팩트에 집중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의지를 모아서 더 큰 파동을 지닌 움직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그 수치들이 저는 사실 말씀드리기 되게 부끄러운 게요. 돈으로 매출로 더 나은 삶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 주위의 환경이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내 주위 사람들이 강한 믿음과 건강한 가치를 지닌 이들로 바뀌는 건 결국에는 제가 행동한 것들, 제가 말하는 것들, 제가 생각한 것들 의지가 철저하게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고 싶다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는 뭔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깊은 고민을 하시고 저는 행동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자신이 정말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행동들과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완나 대표님의 멋진 발표였습니다. 첫 번째 그 송지혜 회장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인식을 깨워줬다고 한다면 여기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됐는지를 실질적으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청소년 수련 청소년 기관으로부터 뭐 지원도 받고, 그리고 그걸로 실제로 성과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여기 대표님의 마인드셋이나 아니면은 생각을 들어보면서 이제 많은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방구석에 있지 않고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매우 귀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저희 소녀방앗간 김민영 대표님께서 혼자를 넘어 함께 나누는 소셜 임팩트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녀방앗간 운영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앞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제가 왜 창업을 했고 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10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청정재료 한식밥집 소녀방앗간이고요. 어떤 대단한 그런 과정이나 그런 건 저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작고 소박한 이제 밥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변화는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 저희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아마 와주신 분들의 어떤 연령대나 지금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지만 저 역시도 아마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10분이란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서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나이가 이제 추측이 되시겠지만 저는 이제 올해 31인데요. 제가 이제 24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24살에 창업을 하고 이제 벌써 8년 차를 앞두고 있는 있어요. 근데 제가 24살 전까지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비슷했어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 역시도 이제 등록금이나 월세, 생활비 이런 걸 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했었었고요. 근데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원래는 굉장히 좀 저도 이제 내향적이고 집에서만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들과 세상에 이제 친구와 선생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사회적인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백화점에서 고등어 굽는 아르바이트를 20살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 6일 동안 요즘은 주 6일도 많이 없는데 주 6일 동안 이제 하루에 12시간씩 백화점에서 고등어를 구우면서 여사님들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여사님들이랑 막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엄청 화려한 백화점에 정말 지하 3층에
여기 이 공간에 뭐 6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에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몇백 분의 분들이 다 그 공간에서 쉬게 돼요. 저같이 어린애는 자리도 없어서 거의 박스를 깔고 이제 잠깐 이제 몸을 녹이는 정도의 수준의 쉼을 하는데, 그때 좀 느꼈던 게, 아, 내가 나중에 어떤 제가 그냥 먹을 거리 말고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이런 공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가 22살이 되니까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대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학점도 높고 뭐 교환학생을 갔다가 혹은 어학연수를 갔다가,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만 했던 학생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스펙이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흔한 뭐 토익 점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스타트업에 이제 이런 사회적 가치가 좀 잘 맞는 분을 만나서 스타트업에서 또 저도 1년 11개월을 홍보팀 담당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24살이었고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24살이 되니까 대학교 3학년이고 휴학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휴학을 하면서 이제 3년이나 휴학을 해서 재적 통보를 받게 됐어요. 더 이상 학교를 안 나오면 재적입니다. 이런 이제 통보를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19살 때부터 저는 집을 나와서 이제 혼자서 고시원과 원룸에서 자취를 했었고, 매일매일 이제 제가 먹을 밥을 차려 먹는 것조차 저한테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일 삼각김밥의 일상이었고, 도시락은 저한테 좀 사치스러운 정도로 매일의 끼니가 저한테는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끼니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3, 4년을 저도 대학생 때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동아리에서도 3년 넘게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 통장에는 20만 원의 잔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지칠 대로 지쳤던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좀 그만해야 되겠다. 취업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24살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4살 7월에 이제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때도 역시 여행 갈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농활을 갔다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농촌에 내려가서 방학 기간 동안 좀 쉬고 9월에 다시 복학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청송에 내려갔고, 그게 이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내려갔을 때의 청송의 모습이었어요. 마침 또 8월이어서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때 딱 내려간 순간 그 천국이 여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청송의 공간의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고 원룸과 그 고시원 자취를 다 대학교 주변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번화가에서만 맨날 살아왔던 저한테는 너무나 큰 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놀랬었던 건 거기 계셨던 어르신분들이 저한테 어떤 밥값이나 대가를 원하시지 않고도 본인들의 밥상에 제 거 숟가락 하나를 놓으시면서 국이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너무 편하게 매일 밥을 차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는 그냥 끼니를 때우기 위한 식사의 시간이었는데, 이 밥 한 그릇이 누군가 나한테 조건 없이 차려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들에서 느끼는 그런 온전한 풍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담근 발효장이라든지 바로 앞산에서 뜯어온 나물이라든지 직접 담근 김치, 이런 것들만 가지고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그거 밥을 먹는 순간 이런 거를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때운다를 넘어서서 하나의 식사를 한다는 그 시간이 온전하게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르신들을 사진 찍어드렸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제가 이제 24살에 여기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서 어르신들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게 제 24살의 저인데요. 이렇게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저는 정말 전원일기 같은, 꿈꾸는 것 같은 저 지역의 공간에서도 역시 삶의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후 3시, 4시쯤 되면 어르신들이 이제 쉴 때가 돼서 이렇게 다 모이셔서 막 두런두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24살의 저였고요. 그때 어르신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수학기가 다 돼가는데 유통하는 유통 누구가 왜 안 오지? 김 사장이 왜 안 오지? 막 이러면서 걱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유통업자들을 기다리시는 이분들을 보면서 팔로가 있고 없고, 땅이 있고 없고,
분홍이고 소작농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현장에서도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만 생각했던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이분들은 심지어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지금 벌써 2015년부터는 지역에서는 생산되는 어떤 생산 가치보다 비용이 훨씬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이 1년을 농작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삶의 어떤 유지가 되는 정도 수준 이상은 어떻게 보면 벌기가 어려운 게 현장인데요. 내가 생각했던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전원일기 같은 세상이 지역에서조차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도시에 저처럼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저와 같은 친구들에게 이게 같이 공급이 될 수 있으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지역과 도시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역의 건강한 식재료를 도시의 매일의 먹거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대단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지금도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틈에서 이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창업은 되게 대단한 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공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14년에 다시 서울에 9월에 올라와서, 저는 원래 외식업을 창업하지 않았었고요. 맨 처음에는 이런 농산물 유통 온라인 막 채널을 창업을 했었어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이제 가가지고 직접 이제 화이트보드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역 농산물들을 인터넷 유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PPT로 디자인도 해서 막 열심히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달 만에 창업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 먹거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신뢰라는 건 믿을 수 있는 채널에서 나온다.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의 소비자분들은 제 엄마의 친구거나 제 친구의 엄마거나 다 아시는 지인분들이더라고요. 이런 아예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런 먹거리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 하고 2014년 10월에 서울 성수동에서 이제 소녀방앗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 역시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직접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죠. 이렇게 공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제 공간에서 소녀방앗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역시도 인테리어의 이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러 오셨던 반장님들이 도대체 좀 알고 일을 벌려라,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사람을 써서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인테리어 할 때 도면이 필요하다, 도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직접 이제 손으로 제가 생각하는 소녀방앗간을 이렇게 그려서 어르신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소녀방앗간을 하나 둘씩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23일 동안의 소녀방앗간이 직접 하나 둘씩 인테리어라는 것들이 이렇게 일정들이 막 쪼개지면서 이렇게 하나 둘씩 만들어지면서, 제가 소녀방앗간에 10월 23일 날 1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첫날에는 20그릇 팔았고요. 그땐 청송이란 한 개의 지역과 10분의 생산자분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에 500그릇 10개의 지역에서 연에 100분의 생산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을 시작해서 다양한 공간의 소녀방앗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녀방앗간이 있다 없어진 곳도 있고 새로 생긴 곳도 있고, 지금은 서울에서 5곳의 소녀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방앗간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희는 저희 사회적 미션은 생산자의 지속 가능한 생산이 소비자의 식품 건강을 지킨다라는 저희의 소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커넥팅을 할 수 있는 유통 전문 브랜드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생산 관리를 직접 직거래를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새로운 판로와 지속 가능한 판로, 그리고 조금 더 부가가치를 제공해 드리는 모델을 만들고 있고, 도시에서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저염 건강식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의 산나물, 지역의 고춧가루, 지역의 된장을 메인으로 한 이런 메인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생산물들을 가지고 명절 때마다 저희가 기획 상품으로 아예 꾸러미를 만들어서 명절 때마다 어르신들에게 좀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명절 선물도 매번 추석 설날 때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잉여 농산물이라고 하죠. 저희 전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저희 잉여 농산물이 나온 것들로 이제 제철 케이터링과 도시락 상품도 다양한 회사들과 협업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락과 케이터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이제 무료급식소가 중단되면서 도시락에 대해서 직접적인 저소득층 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공급망이 부재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저희가 10,000개 도시락 기부 캠페인을 틱톡 코리아와 함께 한다든지, 배달의 민족과 방학 때 방학 급식이 지급되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시락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간단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이죠. 외식업이라는 것, 매일매일 밥을 짓는다는 것. 제가 창업하고 4년 정도 매장에 주 7일로 나갔거든요. 전 매장을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매장을 운영 관리하고, 저희는 가맹점이 아니라 그 직영점이기 때문에 다 직접 인원들과 운영 관리를 직접 해왔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왜 이걸 내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죠. 매일매일 100분, 200분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손은 부르틀 대로 부르트고, 힘든 건 또 힘들 대로 힘들죠. 근데 매일의 순간에 조금 더 몰입하면서 제가 왜 처음에 이걸 시작했는지를 매일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보다만 더 나은 내가 되자, 그리고 우리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외식업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할 정도로 저희는 내부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매뉴얼도 직접 만들어서 저희 현장에서 좀 흔들림 없이 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손님들에게 지역의 생산물들을 온전하게 의미를 담아서 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19년에 저희를 찾아주신 손님들이 약 15만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15만 번의 반복으로 저희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쌓아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대단한 소셜 임팩트를 제가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창업한 건 절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한테 오시는 고객님들에게 저희의 소셜 임팩트를 저희가 전하고 싶은 사회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그 한순간의 경험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그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모두 다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도 그 과정을 함께 겪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영 대표님의 멋진 발표였습니다. 그 소녀방앗간이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면서 이제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소녀방앗간은 아무래도 혼자를 너무 함께 나누는 소셜 임팩트, 이 주제에 정말 걸맞는 그 사례였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주식회사 닷의 소셜 임팩트 그 최아름 디렉터님께서 소셜 임팩트 사회 변화를 가져오다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 차가 너무 막혀서 좀 늦었는데, 이렇게 같이 훌륭한 분들이랑 얘기 나누고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되게 기감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저도 소녀방앗간에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토리를 쭉 듣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훌륭한 길을 걸어오셨구나, 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넘기는 거 좀. 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고, 제가 뭐 모르겠지만 저보다 동년배 혹은 조금 더 어리시거나 많이 어리시거나 이러실 것 같아서 편하게 얘기 드릴게요. 뭐 회사에 대해서는 검색해보고도 많이 아셨겠지만 어떻게 여기 왔는지 그게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왜 시작을 했었냐면, 김지은 대표님이 있으세요. 이제 대표님이 이제 워싱턴대에서 다니다가 이제 시각장애인 친구를 보고 이제 한국에 있는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과 같이 이것들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놀랐었던 점은, 전 세계 시각장애인이 뭐 2억 8,500만 명이다, 우리나라에 26만 명이다, 잘 안 와닿죠. 근데 장애인의 10명 중에 9분이 5세 이후에 장애를 얻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후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게 돼요. 그러면
시각이나 청각이나 혹은 뭐 지체나 내가 장애를 얻게 되면 저는 내일 학교 어떻게 가죠? 내일 나 취업 준비 어떻게 하지? 결혼은 누구랑 하지? 나는 어느 집에 살지? 당장 컴퓨터는 어떻게 하지? 대부분이 이런 쪽에 직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이 다음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SDG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 그 미국에서 그 2달 정도 있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또 귀국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들었던 질문입니다. SDG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는 4번, 10번, 11번 목표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쉬워요. 그중에 4번 있습니다. 그 quality education, 질 높은 교육을 줄 수 있는 것, 지금에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새로운 우리가 교육을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보면 지금 보이시는 책이 바로 그 점자 성경책이에요. 너무 크고 무겁죠. 우리는 저런 거를 들고 교회나 성당이나 뭐 불경도 저 정도 될 거예요. 저보다 길겠죠?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점자 단말기는 너무 여전히 비싸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SDG 목표인 10번과 11번은 제가 같이 넣어놨어요. 불평등을 줄이는 것, 그리고 11번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 우리나라에 교통약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산부, 뭐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 이런 영유아 동반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교통약자는 딱 지정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교통약자의 시기를 누구나 겪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으면 영유아 동반자라서 교통약자가 되겠죠? 임산부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교통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공공시설이나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해도 지하철이나 기차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통약자의 권리죠. 근데 우리 지금 사회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발표 한번 보시면 파란색 촉지도는 제가 시청에서 찍었던 그 자료예요. 나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이 화장실을 가려면 저 파란색 그 건축 도면을 읽고 화장실을 찾아야 됩니다. 5번 출구를 가고 싶은데 저 도면을 알아야 돼요. 저 도면을 알고 우리는 그 손가락을 따라서 그리면서 내가 원하는 화장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저 파란색 도면이 이제 200~300만 원으로 조달청에서 해서 건물에 설치를 해야 돼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체장애인 분들이 걸어다니는 그 키오스크는 너무 높아서 잘 안 보여요.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분들한테 글이 아니라 수어가 제1의 언어이기 때문에 역시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딱 2개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했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영역으로 커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예요. 어떤 텍스트든지 그 점자로 실시간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translate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dotIncorp.com 여기 가서 뭐 주식회사 닷으로 치셔도 되고 소셜벤처 닷으로 치셔도 들어오셔서 자기 이름이 어느 나라의 점자로 되어 있는지를 어느 나라의 점자로든 선택해서 13개 언어 중에서 읽으실 수가 있어요. 점자는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제 테크 기반의 하드웨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점자 셀을 기존에 일본과 독일에서만 생산이 되었었던 기술을 가격을 3분의 1로 낮췄어요. 크기와 무게를 20분의 1로 줄였어요. 이 세라믹이라는 소재에서 저희가 이 전자석이라는 페라이트 소재로 바꾸게 되면서 이런 결과값을 만들었고 덕분에 지난 7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와 그 연구 투자를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좀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적정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조공학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일반적으로 이제 120개 정도의 특허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이제서야 갖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런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더 높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 스템 과목이라 그러죠. 수학, 과학, 이런 컴퓨터, 코딩 등의 그 과목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런 형태를 통해서 촉각으로 다양한 그래프나 도형이나 지도 등의 콘텐츠를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작은 기술에서 출발한 촉각 디스플레이입니다. 사과 모양도 있고요.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고요.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얼굴도 저희가 이렇게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PDF로 그 책을 찍으면 OCR로 넘어가서 PDF로 그게 구현이 돼서 바로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먼저 이 가치를 좀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 있는 그 교육청을 통해서 향후 4년간 미국에 있는 모든 시각장애인 학교에 이 한국에서 만든 패드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차원의 교육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 iOS에서 안드로이드에서 다 구현이 되게 될 부분입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 보여주는 친구들마다 뭐 너무 좋아요. 엘사도 만날 수 있고 특히 아이들은 지금 세대의 시각장애인의 교육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세대의 교육은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한 앞으로 글로벌 스마트 시장으로도 저희가 이 안에 이 베리어 프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인클루시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 어떤 특정한 이미 스마트한 누군가를 위한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내 이제 갓나는 아이, 그리고 내 친구들, 시각장애인 친구들, 청각장애인 친구들, 지체장애인 친구들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들이 지하철에서, 공항에서, 기차역에서, 이런 공공 건물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형배님은 플루티스트예요. 근데 이제 부산에 거주를 하면서 계속 이제 연주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때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제 그 길을 안내를 받은 것을 보고 저 인터뷰에 참여를 해주셔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만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베리어 프리 그리고 포용적인 부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저희가 어떤 소셜 임팩트를 만든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는 영상인데요.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같이 만들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이라든지 공공건물이나 시청이나 그런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해외에 있는 유수의 대학교 그리고 저희 지금 이번에도 유엔에서도 미팅을 하고 오고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전 세계에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임팩트를 만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런 기술, 보조공학 기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 너무 죄송하게 처음 시작한 분을 체크를 못했는데 제가 한 몇 분 정도 더 할 수 있나요? 네. 없으면 제가 네. 조금만 그러면 마지막에 한 2분 정도만 해서 왜 여기 들어왔는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그 처음에는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입사했습니다. 대기업 공채 갔어요. 인턴 해가지고 50% 합격한다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인턴 합격하고 나서 해외 나가는 그 잠깐 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중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일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실리콘밸리 구경도 하고 어떤 세계가 있을까 너무 그 세계에 관심은 있었지만 일단은 부모님의 요청을 따라서 저도 이제 하긴 했었죠.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당시가 2014년도 오바마 제조업 3.0 온갖 실리콘밸리 막 스타트업이 태동하고 있는 시기였었어요.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일단 퇴사부터 하세요. 뭐 할지 모르겠으면 일단 학교를 나오세요. 내가 안에 있는 울타리에서는 안 보여요. 뭐가 있는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일단 헤어지시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서 일단은 나와서 바깥을 보니 세상에 이렇게 너무 재밌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엑셀러레이터라는 형태에 들어가서 이 스타트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를 했었어요. 보니까
와, 이렇게 훌륭한 스타트업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대표님이 25살, 제가 27살. 그래서 이제 시니어 연구원분들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예비 창업자 시절에 같이 한번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7년이란 시간이 정말 바쁘게 흘렀고, 뭐 진짜 대표님께서도 아무 일도 없이 주말 출근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크리스마스에 출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그렇지만, 그래서 이 다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이쪽에 오는 거는 그냥 취업을 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뜨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온다, 이렇게 하면 스타트업도 너무 종류가 많고, 그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하는 게 좋은데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오늘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 내가 이건 진짜 안 맞는다만 골라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전 5개를 봤어요. 첫 번째는 대기업,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아는 기업에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난 여자니까 육아나 복지가 중요한 회사. 세 번째는 그래도 연봉은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그래도 한 4, 5천 원 받는 데를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네 번째는 직무가 좋은,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하면서 좋은 기업 문화에 있는 회사. 다섯 번째는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회사. 이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회사는 사실 없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뭐는 아닌지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 그래도 일단 저는 처음에는 인턴을 대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뭐 이런 거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접었고요. 두 번째, 육아 복지 별로 일단 필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접었고요. 세 번째, 연봉도 지금이 나는 게 아니라 한 40대 초반 정도의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내가 원하는 기업에서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고, 저는 서울 토박이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커스를 하고 다른 것들은 열외로 제외를 하고 나서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금융권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고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면접에서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소셜 임팩트 디렉터라는 이런 직책은 3년 전에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마케팅도 아니에요, 세일즈도 아니고, 근데 제가 하는 거는 뭘까요? 구매자와 소비자가 다른 시장, 구매자는 정부 관계자나 기업이나 CSR 섹터에 있는 사람이고, 소비자는 장애인분이에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구매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거는 뭘까? 맞아, 우리는 임팩트를 만드는 일이야. 근데 그 임팩트가 사회에 기여되는 일이야 라고 해서 이제 그 직책을 이렇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소셜 임팩트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크게 나와 있을 줄은 몰랐고, 네, 그래서 잘 부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뭐 할지 몰라서 책을 막 신문을 엄청 많이 읽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는데, 네, 고민한 순간들은 항상 흔적이 남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소셜 임팩트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이 하신다면 그 가치가 지금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좀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셜 임팩트 디렉터 최아른님의 멋진 발표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다시란 곳이 사회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재성 위원장님께서 성남시 청소년재단과 함께하는 소셜 임팩트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10분을 딱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셜 이펙트라고 하는 주제를 받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이 많았는데, 우선 저희가 이제 그 제목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재단하고 했던 한 3년 넘게 해오고 있는 저희 연구원만의 활동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었나,
또는 어떻게 그런 방향을 잡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대로 저는 여기 연구원에 다니는 직원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뭐 원장은 아니고요. 우리 원장님은 지금 저쪽 가서 연탄 나르고 계세요. 네, 연탄 나르고 계시고 봉사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에 있으면서 과연 성남시에 좀 어떠한 좀 영향을 줄까, 도움을 줄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청소년 복지재단하고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서 다양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그냥 회사 간단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만들어져서 처음에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졌다가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2020년에는 뭐 한 2,400억 정도의 연구 R&D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저희가 뭐 본부가 저렇게 6개 연구본부가 있습니다. 6개 연구본부가 있고 또 이제 행정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저희가 본부를 좀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본원에 성남이 있지만 뭐 판교에도 좀 몇 명 나가 있고 상암에도 나가 있고 뭐 저기 시흥 뭐 창원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조금씩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R&D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IT와 관련된 기술은 거의 다 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소셜 임팩트를 주제를 만들었냐 하면 저희가 대한민국을 사실 그 아주 빠른 시기에 성장한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잖아요. 이 배경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누구나 아마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축적했던 기술들이 어떻게 이게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가를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이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때 약국에서 몇 개가 남았는지 알려줬고 백신 맞은 것도 그때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통신 속도가 빠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한 그동안에 투자했던 과학기술에 대한 이 성과나 빛이 이 위기 상황에도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생 중에서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수학이 싫다, 물리가 싫다,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공계에 대한 처우 대우가 선진국보다 좀 못하다고 하는 뭐 판단도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연구원이 갖고 있는 우수한 연구 인력, 그다음에 인프라 이걸 가지고 이공계를 좀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 아니면 이공계를 잘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까? 근데 그런 접근 방법으로 좀 시작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현재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들, 지금 뭐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친구들한테 고등학교에 가서 이 친구들에 대한 이런 주제로 강연도 해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 방향을 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말하는 주제의 가장 큰 거일 텐데요. 제일 잘하는 것으로 일단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는 좀 막 드러내고 싶고 내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저희 연구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연구한 걸 발표할 때 제일 막 좋아해요. 자기가 개발한 것도 막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대신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저 부분도 이제 저희가 청소년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나이도 다르고 또 관심사도 다르고 또 원하는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좀 나눠서 5가지 큰 카테고리로 지금 이렇게 지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습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저희 상대원 복지관에서 이제 여름 방학 때 학생들이 방학 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연구원에 와가지고 뭐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실습을 2가지로 나눠서 남학생들은 코딩 교육, 여학생들은 이렇게 3D 프린팅 원리를 이용한 건데 저거는 좀 뭘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가지고 이제 저렇게 실습도 하고요. 주로 이제 저학년들은 저런 실습 위주로 해야지 이 관심도가 좀 높아지더라고요. 저희 이제 홍보관에 있는 여러 가지 저 홍보물들 개발한 것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저 밑에 있는 게 이제 클린룸인데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TV 보시면 왜 이게 방진복 같은 거 입고 웨이퍼 들고 이렇게 보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저희도 클린룸이 있어가지고 저기 이제 들어가서 아 이게 클린룸이 뭐다. 나중에는 기억 남는 건 클린룸 갔다 왔다는 기억은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습 위주로 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주제 강연이라고 해서 차이나는 클래스를 제가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과학이라는 거를 제가 아주 저급한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세련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이렇게 이제 제목도 좀 저렇게 붙였고, 학생들한테 이공계에 대한 관심, 또 현재 기술 어떤 기술이 좀 뜨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겸 저렇게 운영을 해가지고요. 2019년도에 이제 9개 학교 한 577명 정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저 위에는 이제 아름방송에 나왔던 이제 방송 뉴스고요. 밑에 있는 성남시라고 써 있는 저거는 이제 성남시장님이 이렇게 좀 이런 활동 많이 해달라라고 하는 격려 공문을 보낸, 자랑하려고 넣었습니다. 네,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보시면 이제 2019년도에 주로 저 참 부럽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 학교에 가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휴먼 IT에 대해서, 또 맨 밑에 있는 분은 이제 여고에 갔더니 여고에서는 여성 과학자에 대한 삶이 미래 진로가 어떠냐 이런 주제를 저희한테 요청해가지고 저희 연구자 중에서 이제 여성 과학자를 강연자로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2020년도에도 좀 쭉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제 마스크 다 쓰고 있죠. 네. 근데 심층학습이라는 게 또 어떤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는 지금 6개 학교, 5개 학교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된 연구하는 정재성 박사가 이제 그 친구들을 모아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받았던,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또 주제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연구자들을 섭외해가지고 강연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주제를 좀 알려줬더니만 학생들이 내가 궁금한 것들을 미리 질문지를 저렇게 뽑아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연구자가 답을 해주는 건데요. 기술적인 질문도 있지만 내가 전자공학과 가면은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거냐, 뭘 잘해야지 이공계에 갈 수 있냐, 이런 질문들까지 해서 학생들이 많이 좀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요. 자담회나 자연과학 특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문가 자담회 했던 건데요. 저게 야탑고거든요. 야탑고에서 그때 50명 주제로 했고요. 그 자연과학과 관련된, 빛과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거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도 50명만 제안했더니 자기도 들어오고 싶다, 뭐 이런 요구도 있었고, 또 학부모님들은 또 왜 내에는 왜 빠졌냐, 뭐 이렇게 또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고 자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남시에서 매년 주최하는 성남시 창의과학 축제라고 하는 건데요. 지자체 행사랑 연계해서 저희도 이렇게 과학 특강을 해서 또 저기는 또 연령대도 좀 다양한 친구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연구원이 국가에서 만든 연구원이 이공과 관련된 연구원이 전국에 한 30-40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도 저희랑 같이 하는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지자체랑 좀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자력 연구원, 천문 연구원, 뭐 지질자원 연구원 이렇게 보시면 순수 학문이긴 하지만 또 다양하게 저렇게 자기 전문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분들하고도 같이 좀 다른 주제로 또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까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그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게 뭐 대단하고 뭐 이게 뭐 큰 결심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때 하는 거죠. 하는데 가장 그 기본은 제가 여기 앞에 발표하신 네 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럼 그 거창한 이름보다 과연 그 소셜 임팩트의 시작은 과연 뭘까? 저는 지금 앞에 네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생각했고 전에도 생각했지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조그만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면 저 사람이 뭐가 불편할까? 저 사람한테 뭐가 있으면 좋을까? 저 사람한테 내가 뭘 해주면 저 사람이 더 나아질까라고 하는 거에 분명히 그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네 분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하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그럴 때마다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중에 하나가 나이키의 유명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저스트 두 잇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시면 된다. 무조건 뭐 생각 여러 가지 하실 거 없고 하시면 된다. 그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더 크셔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거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불편한 거, 그 사람한테 해주면 내가 저 사람이 더 나아질 것들을 고민하시면 그리고 행동하시면 지금 오신 이 분들이 오늘 주제에 맞는 좀 교훈을 하나씩 얻고 가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분이 넘었네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재성 위원장님의 멋진 발표였습니다. 그 성남시 청소년 재단과 함께 성남시의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양한 소셜 임팩트를 실천하시는지 사례를 통해 좀 들어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위원장님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게 이제 소셜 임팩트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생각들도 들어보면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소셜 임팩트를 좀 실천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던 좀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개인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서 더욱 확장된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까지 다양한 소셜 임팩트 사례와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기 5분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소셜 임팩트라는 개념이 한정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1부를 마치기 전에 주제 발표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네, 지혜 회장님, 송지혜 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영향력이라는 건 선한 영향력, 이제 5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또 좋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효율적이고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싶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선망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소셜 임팩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송지혜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영향력의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의 기준은 일단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했을 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거를 조금이나마 관심으로써 조금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네, 여기 저 최아름 디렉터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원 코리아라는 회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회사의 이제 비전이나 목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계를 만드는 것에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계를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가지기까지,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최아름 디렉터님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나는 경험이나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질문드립니다. 어려움을 물어보시면 좀 아주 많이 길어지니까 저희도 이원코리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기업 디자인으로 너무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저희는 또 기술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서로 네, 같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고객을 이해하는 거죠. 고객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고객이 이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장애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감히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시각장애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귀를 막는다고 해서 청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을 다 해야 돼서 성 감수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태가 장애 감수성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여기서 뭐 7년을 같이 있었음에도 항상 겸손하고 항상 어렵고 이거를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장애 감수성이 없을 경우에 어떤 형태가 나오냐 예시만 하나 들으면 저희 지하철에 지체장애인 분들이 쓰시는 에스컬레이터에 딱 옛날에 타면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러면서 내려가잖아요. 그거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저거 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막 다 쳐다봐요. 그 소리가 엄청 크고. 아니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버스를 타려면 버스 정거장에서 몇 번 버스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성 인식을 달아놔서 415번 버스 이러면 415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가 알려줘요. 이거는 장애인 분들이 디자인을 하거나 정말 당사자가 디자인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감수성.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이 이거 편하겠는데? 라고 딱 이거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으로 입장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제품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객의 소리를 진짜 잘 듣는다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 업계에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는 게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그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이거는 5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제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소셜 임팩터로서 좀 사회를 선도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혹시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뭐 의식하시는지, 아니면 뭐 길가에 간단하게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5분께 질문을 드렸다 보니까 그럼 여기 그 송지혜 회장님부터 이제 차례대로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좀 하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능터스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와중에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갈 때도 뭔가 이거를 내가 보고 지나친다면 내가 진짜 소셜 임팩트를 창출한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렇다고 나 자신을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런 걸 지나쳤을 때 내가 오늘 밤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계속하겠다라고 생각을 마음을 먹은 뒤로는 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한나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환경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용기 가져다가 뭐 포장을 한다든지 배달 음식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텀블러를 들고 다니든지 이런 실생활인 것들은 정말 필수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잠을 못 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파는 제품은 친환경 제품인데 제가 친환경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나서서 하고 먼저 한다? 그거는 위선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도 기업들이 해결하지 않는 그런 척만 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흐름을 만들고 싶은 거였는데, 결국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면 그건 나의 이 젠심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은 항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면서 굉장히
무뎌지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소셜 임팩트는 계속해서 커뮤니티 안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좀 질문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착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없어요. 저는 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어떤 상식선 이상의 행동, 이건 당연히 함께 살아가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뭐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라든지 어떤 지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책임감, 이런 건 그냥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20, 30대들한테는 당연히 더더욱이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저희끼리 처음에 같이 창업을 했던 친구들끼리 약속했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들, 예를 들면 이제 거래 관계에 있는 분들과 생산자분들과의 어떤 그 불균형함, 균형이 깨지는 그런 것들, 그런 판단들이 생각보다 그 비즈니스의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것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치열한 고민 속에서 하는데, 제 삶을 막 그 잠 잘 때부터 누군가를 의식하고 막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느냐 저 선택을 하느냐 해서 어떤 그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상식 수준의 이하를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삶을 다들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매일매일의 행동과 습관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회사를 운영하고 어떤 기업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손님들한테 약속했던 거,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이제 기준들,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제 마주한 손님들한테 약속을 지키는 것, 저희한테 계속 생산자분들이 저희한테 공급해 주실 때 저희가 약속한 가격을 약속한 순간에 다 맞춰서 드리는 것, 저희 회사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게 저한테는 사회적 가치의 중심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거를 막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인 거는 사실 신경 못 쓰죠. 포인트가 저도 대표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는 기업가잖아요. 기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CEO도 CEO 리스크죠. 기업 관점에서 내가 부덕한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 회사에 안 좋은 게 나오니까 그것들을 하는 거지, 개인적인 부분이랑 회사와의 관계는 전혀 영향 관련은 없습니다. 네, 뭐 이거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 인품과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외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내가 종교적인 발언을 하는 것,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이 되기 때문에 다 조심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특히나 저희는 소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타격이 오면 아주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단순히 뭐 도덕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아까 제가 말한 영향력을 주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조차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필터가 다른 일반 기업보다 한 개 정도 더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노력은 하지만 저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실수가 있거나 또는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꼭 반드시 착한 일만 했다라고 이제 장담할 수는 또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개인일 때와, 지금 계신 분들은 대표도 계시고 저는 또 한 조직의 또 장을 맡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갈수록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확실히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수록 조금 더 조심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왜 그냥 일반 개인이 뭐 잘못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큰 기업인들, 정치인들이 어떤 나쁜 행동, 착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비난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요.
늘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착한 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소셜 임팩트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은 착한 일, 좋은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는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그걸 내가 강하게 느낀 문제라면 그래 내가 실천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소셜 임팩트적인 행동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착한 일, 좋은 일이 아닌 뭔가 자신의 신념에 맞는 그리고 자신의 때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정말 착한 일, 좋은 일로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좀 더 멋있는 뭔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리고 본인 안에서도 좀 마인드셋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5분의 이제 멋진 답변이 있었는데요. 혹시 뭐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작은 이제 착함, 개인의 착함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여러 관계자분들의 이제 관점에서 좀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한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10분의 휴식 시간을 갖고 이제 2부로 넘어가야 될 이제 시간이 왔는데요. 2부에서는 저희 종합 토론 그리고 질의 그리고 간단한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